겨울 아침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아파트 주차장,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따라 외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러 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우리 아파트 단지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계셨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같이 나와 차량을 정리하시고 주민들께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이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러 가셨고 명절 때면 제일 먼저 찾아뵙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꺼내 외할아버지께 건네려는 순간 외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철컥? 그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외할아버지의 눈빛은 제가 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당장 꺼져.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어진 봉투를 주우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여서 저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저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는 주차 관리실로 들어가 버리셨죠. 그날 이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외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온 아버지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 보는 그렇게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때렸는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2주 후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은 제가 알던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출퇴근길이시든 집안일을 하시면서든 잠들기 전이시든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마음을 더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날, 제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23살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췌장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이었죠. 그 1년 동안 아버지는 정말 헌신적이셨습니다. 회사를 쉬는 날도 많았고 밤낮으로 병원을 오가셨어요.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늘 아버지 걱정만 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쓰러지면 안 돼요. 민준이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외할아버지는 장례식장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 말씀드렸지만 외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외할아버지가 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외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의 관계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명절 때도 저희 집에 잘 오시지 않았거든요. 오셔도 금방 가시곤 했고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어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늘 변호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으시고
낯을 많이 가리셔. 속으로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 관계가 힘드셨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이 서먹한 사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홀로 어머니를 키우셨죠. 청소일도 하시고 경비일도 하시면서 어머니를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외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욱 외할아버지를 챙기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뵙고 필요한 게 없는지 여쭤보곤 하셨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늘 쌀쌀 맞으셨습니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짧게 그렇게만 말씀하시곤 했죠. 저는 그런 외할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데 왜 그렇게 냉정하신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만의 사정이 있으신 거야. 우리가 이해해드려야 해. 그 말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커다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가을, 외할아버지는 저희 아파트 단지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여기서 버스로 1시간도 더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바로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셨죠. 아버님,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출퇴근하시려고 하세요? 집 근처에 일자리를 구하시지. 아버지의 말에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고 합니다. 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외할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갈 때면 외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밝게 인사하면 외할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미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면 나오셔서 주차장을 정리하시고 차량들을 깨끗이 닦으셨어요. 주민들도 외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관리원 어르신 참 친절하시더라. 우리 차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웃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버리시곤 했어요. 인사를 해도 짧게 응하고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저는 외할아버지의 관리실을 지나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리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외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와는 그렇게 거리를 두시는 걸까요? 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며칠 후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위해 새 작업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입으시던 옷이 너무 낡아서 걱정되셨대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주차장으로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아버님,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거라도 입으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옷을 내밀자 외할아버지는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는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옷을 관리실 문 앞에 놓고 오셨어요. 다음 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는 제 눈에도 외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 저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의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도 함께 드시자고 말씀드리려 갔습니다. 주차 관리실 문을 두드리자 외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저녁에 같이 드실래요? 제 말에 외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난 갈 수 없어. 그때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넌 몰라. 어른들 사정은 복잡한 거야. 뭐가 복잡해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다그치자 외할아버지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가거라. 아버지 생신 잘 챙겨드려.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 단둘이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렇게 쓸쓸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버지는 케이크에 촛불을 끄시면서 조용히 소원을 비셨습니다. 무슨 소원을 비셨는지 여쭤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을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님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부녀회장님은 제가 외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걸 아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할아버지 참 대단하시더라.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시고 주민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시고 그런데 말이야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가족들은 안 계시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부녀회장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어르신도 드물어. 저번에 보니까 감기에 걸리셨는지 기침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더라고. 누가 좀 챙겨드려야 할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프신데도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외할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약과 따뜻한 죽을 준비해서 주차 관리실로 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관리실 문 앞에 음식과 약을 놓고 매일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거절당해도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첫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올 정도였죠. 아버지는 두툼한 봉투를 준비하셨습니다. 연말이라 외할아버지께 드릴 용돈을 평소보다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민준아, 같이 가자.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우리라도 자주 찾아뵈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외할아버지는 차량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다가가자 외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셨어요. 아버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연말이니까 이거라도 받으세요. 아버지가 공손하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탁! 그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신 겁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셨고 봉투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봉투가 너무도 쓸쓸해 보였죠. 너 같은 놈이 감히 내 앞에 나타나?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난 절대 받지 않아. 당장 꺼져. 외할아버지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증오와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계셨어요. 아버지의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할아버지 걱정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너무 심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넌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는 주차 관리실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던 주민 몇 분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담담하게 떨어진 봉투를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민준아, 가자. 할아버지께 죄송하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죠? 잘못한 건 외할아버지인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의 뺨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야 해요. 많이 다치셨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외할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아버지의 무너진 표정, 그리고 너 같은 놈이라는 말. 외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어머니의 유품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다락방에 정리해 두셨거든요. 아버지가 출근하신 후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어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열어보았어요. 어머니의 옷, 책, 그리고 사진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저는 행복했던 우리 가족을 떠올렸죠.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식 사진이 없는 거예요. 돌잔치 사진도 가족여행 사진도 많은데 결혼식 사진만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더 깊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가 쓰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봉투에 소인이 찍혀 있지 않은 걸 보니 보내지 못한 편지인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나 결혼한다. 아빠는 반대하시지만 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아빠가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 집안이 가난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예요. 다음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날 집에서 내보냈어. 그 사람과 결혼하면 다신 날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너무 슬프고 억울해. 난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아빠는 왜 날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으셨다니.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식에 외할아버지가 안 오셨던 거군요. 하지만 왜요? 왜 외할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반대하셨던 걸까요? 마지막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임신했어. 민준이를 가진 거야. 그 사람은 정말 기뻐하더라.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아빠한테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 아빠는 여전히 날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병원에서 전화드렸는데 끊어버리셨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 것뿐인데.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버지를 선택하면서 친정아버지를 잃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밝게 웃으셨어요. 저희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보여드리고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아버지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뺨에는 아직도 멍이 남아 있었고 눈가는 피곤해 보였거든요. 고요한 밤 거실 시계가 12번 울렸을 때 저는 마침내 아버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락방에서 어머니 편지를 봤어요. 제 말에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린 거죠. 민준아. 아버지는 천천히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알 때도 됐구나. 사실 너한테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어머니와 나의 결혼을 반대하신 건 사실이야. 그땐 나도 이해가 안 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 왜 반대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몰랐어. 할아버지는 그저 안 된다. 은주는 너와 결혼할 수 없다고만 하셨거든.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셨지.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셨대요. 어머니는 문학을 좋아했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반하셨다고 합니다. 2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시작됐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내 집안이 가난하다는 걸 문제 삼으셨어.
내 증조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지. 할아버지 눈에 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안 하신 이유를요. 아버지는 고아원 출신이셨던 거예요. 그 사실이 놀랍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을 나오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반대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어. 결혼식 한 달 전에 알게 됐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아버지는 과거에 교통사고를 내신 적이 있으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그 사고로 한 분이 크게 다치셨대. 할아버지는 그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셨던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사고로 다친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 내 친할머니 말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를 다치게 하셨다니. 그래서 할아버지는 반대하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제가 물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아버지는 내게 모든 걸 고백하셨어. 내가 내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 그래서 난 내 가족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은주를 포기해라고 하셨지. 하지만 난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사고로 평생 휠체어를 타셨어. 할아버지는 병원비를 대려고 하셨지만 우리 친척들이 거절했대. 할아버지는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 힘들게 사셨던 거야.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의 딸과 사랑에 빠진 걸 알았을 때 할아버지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지.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난 할아버지를 이해했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용서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내 어머니는 마음이 넓은 분이셨어. 사고 후에 할아버지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셨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도 평생 괴로워하실 텐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저 앞으로 조심히 사시고 착하게 사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통곡하셨다고 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계속 아버지를 피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야. 나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되니까.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오셨고 내가 태어났을 때도 보러 오지 않으셨어.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벌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계속 찾아가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피하시는데. 제가 묻자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아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용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망조차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외할아버지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1시간이나 걸리는데.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것도 이상하긴 해. 내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가 사시는 동네에도 일자리가 있었거든.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뭘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이유, 매일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시면서도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면서도 관리실에 어머니 사진을 붙여두신 이유. 다음 날 저는 외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요.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를 만나주실까? 아니면 또 쫓아내실까? 주차 관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민준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민준아, 왜 왔니? 할아버지, 저 들어가도 돼요? 제가 물었고 외할아버지는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관리실 안은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 알아요. 할머니 사고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왜 아버지를 피하시는지도,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벌하세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용서했잖아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의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외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넌 몰라.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외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날 그 사고 이후로 난 하루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어. 매일 밤 그 장면이 떠올라. 핸들을 놓친 내 손, 쓰러지는 그분의 모습. 외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 평생 걸을 수 없게 만든 게 나라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했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뭐든 되려고 했어.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받지 않으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분의 시동생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조심히 사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지. 외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사고 후유증 때문이었대.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내 딸이 그 집안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집안의 아들을 내 딸이 사랑하게 되다니. 외할아버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집안의 사위가 된단 말이냐. 그래서 은주에게 말했지. 그 사람과는 안 된다. 절대 안 돼. 하지만 은주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웠지. 내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난 그걸 축복할 수가 없었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외할아버지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셨습니다. 그게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내가 너무 잔인했어. 딸을 내쫓다니. 그런데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그 집안과 가까워질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졌거든. 외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어린 어머니의 사진이었어요. 은주가 결혼한 후로 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은주가 아프다는 소식도 듣지 않으려고 했지. 내가 없는 게 그 아이들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은주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난 미쳤어. 내 딸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용서를 빌지 못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지. 내가 무슨 낯으로 가겠니?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내 손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 아버지가 잘 지내시는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켜볼 수는 있잖니. 그럼 뺨을 때리신 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건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외할아버지의 고백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를 때린 건 외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어. 주차장에 그날 낯선 남자가 있었거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선 남자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과거에 빚을 진 적이 있어. 은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사채를 썼거든. 은주 결혼하고 연락을 끊은 후로 혼자 갚아나갔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전쯤 그 빚을 다 갚았어. 아니, 갚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최근에 사채업자가 나타났어. 이자가 남았다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 그래서요? 제가 재촉하자 외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자가 너희를 조사했어. 내 아버지가 회사 다니고 너희가 잘 사는 걸 알았지. 그리고 나한테 협박했어. 딸 사위한테 받아와. 안 그러면 사위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를 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날, 그래. 그날 그자가 주차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돈을 주면 빼앗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난 일부러 내 아버지를 때렸어. 우리가 사이가 나쁘다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 외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버지 뺨을 때릴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 착한 사람을, 내 딸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때리다니. 하지만 그게 내 아버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때린 건 미워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후로 그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나를 찾아와서 협박했지. 그래서 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는데 외할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내가 경찰에 가면 내 아버지도 연루될까봐 걱정됐어.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 지금도 그 사람이 괴롭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난 조금씩 모아서 주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랑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니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우리를 피한 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일부러 나쁜 사람 행세를 하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내 아버지한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책임져야지. 내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내 때문에 장모님을 잃고 아내도 일찍 보냈잖니. 그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외쳤습니다. 사고는 사고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병은 아무도 예상 못한 거고요. 할아버지가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하시면 안 돼요. 외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민준아, 고맙구나. 내가 이해해줘서.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너는 그냥 내 아버지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거라. 저는 그날 밤 관리실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해야겠다고.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모두를 구해야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날, 저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런 일이 내가 전혀 몰랐구나. 아버지는 당장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제가 계획이 있어요. 저는 며칠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외할아버지를 협박하는 사채업자를 찾아야 했어요. 주차장을 며칠간 지켜본 끝에 저는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저는 그 남자가 외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50만 원 더 가져와. 안 그러면 내 사위 회사에 찾아가겠어.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녹화를 마친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증거를 보여드렸죠.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법 사채업의 협박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 사채업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던 상습범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정말 끝난 거니?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두 분 모두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셨거든요. 저는 토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외할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제가 계속 부탁드리자 결국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날 저녁 문 앞에 선 외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떨려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거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고요. 저는 두 분을 마주 앉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말을 꺼내지 못하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두 분 다 서로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이제 그만 용서하고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님, 저는 한 번도 아버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고는 그저 불운이었을 뿐이에요. 제 어머니도 아버님을 용서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난 내 어머니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하세요.
제가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주가 돌아가고 저는 아버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유일한 가족이십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주야, 아빠가 미안해.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외할아버지를 일으켜 안아드렸습니다. 두 분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20년 넘게 쌓인 오해와 고통이 눈물로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 우리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놓으셨습니다. 은주야, 아빠가 왔다. 늦어서 미안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외할아버지의 어깨를 잡아드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다 함께 있어요. 아버님도 민준이도 모두 함께요. 아버지가 어머니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외할아버지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원룸을 구해드렸고 외할아버지는 주차관리원 일을 그만두고 이제 편히 쉬고 계세요. 매주 일요일이면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외할아버지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 어머니가 얼마나 밝고 착한 아이였는지.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셨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시고 바둑도 두시고 가끔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과는 달라요. 그리움의 눈물이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외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내 덕분에 난 다시 가족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외할아버지의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외할아버지와 화해한 후로 아버지는 마치 짐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주차장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테고 두 분은 계속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벌합니다. 용서받았다고 해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죠.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정한 아들이 되셨어요. 오늘도 저는 두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만드신 김치찌개를 먹으며 아버지와 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민준아, 많이 먹어라. 외할아버지가 제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저도 외할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담아드렸죠. 아버지는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가족.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족.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해는 풀릴 수 있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